오늘은 참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나라의 이야기를 하려면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저와 함께 그 시간으로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리틀 베니스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사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였어요. 미국 석유 매장량의 거의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기반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수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카라카스 거리엔 미국산 고급 승용차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주말마다 쇼핑하러 마이애미로 날아갔죠. 미국의 거리는 베네수엘라 쇼핑객들을 챙기느라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일국의 대통령이 미군에게 생포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200년 동안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밀월 관계가 이렇게 끔찍한 악연으로 변했을까요? 그 뿌리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반미를 해서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졌다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19세기부터 시작된 에세큐보 영토 분쟁이라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쳤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막힌 이야기를 먼저 해야만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사실상 이해가 가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18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지금의 가이아나 땅을 넘겨받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땅을 넘겨받기는 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땅 문서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자신의 땅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야, 그래서 정확히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야? 라는 질문에 답할 명확한 경계선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영국은 1835년에 독일 출신 탐험가 로버트 숀부르크를 고용합니다. 야, 가서 우리 땅 선 좀 긋고 와 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숀부르크 라인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선을 기준으로 야금야금 베네수엘라 쪽으로 땅을 넓히려고 하니까 베네수엘라가 펄펄 뛰었습니다. 야, 그건 니들 생각이고 라면서요. 설상가상으로 19세기 중반에 이 에세큐보 분쟁 지역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돈 싸움이 된 거죠. 양측의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습니다. 이때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유럽국인 영국과 베네수엘라가 영토를 놓고 한참 분쟁을 하던 때인 182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먼로는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바로 먼로 독트린입니다. 그 선언의 내용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유럽 니들 아메리카 대륙에 자꾸 참견하지 마. 대신 우리도 유럽 일에 간섭하지 않을게 라는 거였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든든했을 거예요. 이제 막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도 하고 영국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었으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형님이 누가 괴롭히면 내가 막아줄게 한 거니까요. 이에 미국에게 이 영토 분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형님, 영국 좀 혼내주세요. 이에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국에 으름장을 놓습니다. 베네수엘라 건드리는 건 미국 건드리는 거야. 1895년 미국은 남미는 우리 영역이야 라면서 영국을 압박합니다. 이제는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미국과의 전쟁 위기까지 가니까 영국도 꼬리를 내리고 국제 재판을 받기로 합니다. 1899년 10월 3일 파리, 드디어 영토 분쟁을 가릴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재판관 구성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영국 측 판사 2명, 미국 측 판사 2명, 베네수엘라를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의장은 러시아의 법학자 프리드리히 마르텐스였죠. 정작 땅 주인인 베네수엘라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베네수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미국 측 변호사로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세베로 말레프레보였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레프레보의 목격,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말레프레보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영국 측과 의장 마르텐스 사이의 감도는 묘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조인으로서 침묵을 지켰죠. 그러다 50년이 지난 1949년, 그는 죽음을 앞두고 아주 상세한 메모를 남깁니다. 그가 죽은 뒤 공개된 이 비망록에는 충격적인 밀실거래의 전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레프레보의 증언에 따르면 상황은 이랬습니다. 재판 의장이었던 러시아의 마르텐스가 어느 날 미국 측 판사들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죠.
만약 당신들이 영국이 원하는 이 선, 현재의 국경선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국 판사들과 손잡고 오리노코강 하구까지 몽땅 영국에 넘겨버릴 거요. 오리노코강 하구는 베네수엘라의 목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국 판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땅의 94%를 주더라도 가장 중요한 강 하구라도 지키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영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레프레보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좌괴감을 느꼈습니다. 법과 근거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정치적 거래에 의해 한 나라의 영토가 난도질 당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죠. 결국 1899년 10월 3일 재판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분쟁 지역의 약 94%를 영국령 기아나에 할당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베네수엘라는 당시엔 힘이 없어 이 판결을 수용했지만 말레프레보의 사후 비망록이 공개되자 나라 전체가 뒤집힙니다. 베네수엘라는 1962년 유엔에서 이 비망록을 근거로 1899년 판정은 원천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가이아나가 독립한 1966년 이후 지금까지 조작된 재판으로 뺏긴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1914년 4월 15일)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 근처의 주마케 1호정에서 검은 액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가 커피와 코코아를 팔던 농업국가에서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었습니다. 당시 독재자 후안 비센테 고메스는 미국 자본에 파격적인 채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자신의 권력을 곤고히 했습니다. 이때부터 베네수엘라의 지하 자원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샴쌍둥이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으로 오일 쇼크가 터지자 베네수엘라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는 국영 석유 기업인 PDVSA를 설립하며 석유 국유화를 단행했고 국민소득은 남미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시기를 사우디 베네수엘라라고 부릅니다. 카라카스의 백화점에는 세계 명품이 깔렸고 사람들은 2개 주세요라며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서 정치인들은 석유 자금을 빼돌려 부를 축적했고 도시 외곽 산동네의 빈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빈부격차는 훗날 혁명의 거대한 불씨가 됩니다. 1980년대 유가가 하락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외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IMF의 지시대로 공공요금을 올리고 복지를 줄이는 신자유주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1989년 2월 27일 참다 못한 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약탈과 방화가 이어졌고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유혈 진압을 했습니다. 공식 사망자만 수백 명, 실제로는 수천 명이 죽었다는 이 카라카조 사건은 베네수엘라 엘리트 정치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지켜보며 총 대신 정치를 선택한 젊은 중령이 있었으니 바로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1999년 대통령에 당선된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장악했던 유전들을 다시 국유화하고 그 돈을 빈민층의 무상 교육과 의료 서비스인 미시오네스에 쏟아부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차베스는 자신들의 석유 참고를 강탈하고 남미의 반미연대를 주도하는 암세포 같은 존재였습니다. 차베스는 노골적으로 미국은 제국주의 악마라고 외쳤고 미국은 그를 독재자로 몰아세우며 경제 제재에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4월 차베스를 축출하려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반대파들은 차베스를 체포하고 과도 정부를 세웠죠. 이때 미국 부시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쿠데타 세력을 민주정부로 인정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를 지지하는 빈민들이 대통령궁을 포위했고 군부 일부가 마음을 돌리면서 쿠데타는 47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복귀한 차베스는 미국 CIA가 쿠데타를 조종했고 무기를 공급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이때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가 아닌 전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2006년 9월 20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 선 차베스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전날 같은 자리에서 연설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En este mismo lugar huele a azufre todavía. Esta mesa
donde me ha tocado hablar. 어제 악마가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유황 냄새가 진동하군요. 차베스는 성호를 그으며 부시를 제국주의의 순회라고 비난했고 이 발언은 전 세계 반미 세력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줬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악연이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하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강자는 없죠. 2013년 강력한 반미의 상징이었던 우고 차베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마두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에 국제 유가까지 폭락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두로 정권과 트럼프 행정부가 맞붙으면서 그 긴박한 현대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의 시간 여행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